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세요. 아니면 살아서 못 나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전설이라 불리던 형사에서 하루아침에 낙오자가 된 저는 그날 목포항 어둠 속에서 평생 잊지 못할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새벽 4시 윤아진은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백도연 팀장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죠. 아진아, 도와줘. 그 절규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 특수수사팀의 전설, 윤아진. 34살의 경위로서 그녀만큼 뛰어난 형사는 없었습니다.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연쇄살인마를 검거하며 정치인 비리까지 파헤쳤죠. 동료들은 그녀를 목포의 셜록 홈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진은 망망대해 한가운데 외딴 섬 파출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6개월 전 그녀가 저지른 실수 때문이었죠. 경찰청장까지 연루된 골프 접대 비리를 폭로하다니 미쳤구나. 상사들의 격분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진이 수집한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녹음 파일, 은행 계좌 추적, 골프장 출입 기록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증거 조작 의혹이 있어. 윤경위, 당분간 휴직하고 반성하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완벽했던 증거들은 조작된 것으로 둔갑했고 하진은 조직을 배신한 문제아가 되었죠. 경찰청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승진했고 하진만 이 외딴 섬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진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백도연 팀장만이 하진을 믿어줬습니다. 57살의 베테랑 형사였던 그는 하진을 친딸처럼 아꼈죠. 좌천 후에도 매주 전화를 걸어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저 정말 억울해요. 왜 진실을 말한 제가 벌을 받아야 하죠? 세상이 원래 그래. 하지만 포기하면 진짜 끝이야. 끝까지 버텨라. 그런 백 팀장이 한 달 전 목포항 부두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발표는 간단했죠. 음주 후 실족사. 하지만 하진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살인이라고. 백도연? 그 양반이 술 때문에 실족했다고? 말도 안 돼. 백 팀장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정도로 경험 많은 형사가 부두에서 실족할 리 없었죠. 하진은 그날 밤 몰래 목포항으로 향했습니다. 부두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하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백 팀장이 발견된 정확한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높이 10m가 넘는 부두 끝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족한다고? 말이 안 돼. 하진은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때 난간 근처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죠. 누군가 격렬하게 몸부림친 듯한 자국들이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역시 이건 타살이야. 하지만 하진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외딴 섬 파출소에 좌천된 경위일 뿐이었죠. 설령 증거를 찾아도 누가 믿어줄까요? 이미 그녀는 조작의 전과자였으니까요. 그날부터 하진은 매일 밤 목포항을 배회했습니다. 낮에는 섬에서 파출소 업무를 보고 밤이 되면 몰래 본토로 건너와 단서를 찾았죠. 한 달 동안 계속된 수사였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무능해서 죄송해요. 하진은 백 팀장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료들은 그녀를 외면했죠. 문제아가 나타났네라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하진은 파출소에서 혼자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경찰서죠? 목포항 북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사람 비명 같기도 하고 섬 주민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진의 심장이 빨라졌죠. 혹시 백 팀장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하진은 우비를 챙겨 입고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폭우가 그녀의 시야를 가렸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사의 본능이었죠. 배를 타고 본토로 향하는 하진의 눈빛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목포항의 어둠 속에서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포항에 도착한 하진은 우비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북항 쪽으로 향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죠.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으아. 미약하지만 확실히 고통스러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6개월간 잠들어 있던 형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컨테이너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 순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라? 이런 밤에 누가 여기 나와 있나?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하진이 뒤돌아보자 4명의 남자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죠.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런 위험한 곳에 혼자 뭐하러 왔어? 그중 한 명이 비웃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하진은 그 목소리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어요. 하진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자 남자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경찰? 하하. 듣고 보니 더 재밌네. 그때 가장 덩치 큰 남자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42살 정도로 보이는 흉악한 얼굴이 드러났죠. 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석진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윤하진 경위님? 2년 전 하진이 직접 체포했던 폭력 조직원이었습니다. 도박장 운영과 고리대 금업으로 서민들을 괴롭히다가 하진의 끈질긴 수사에 의해 감옥에 갔던 인물이죠. 마석진. 언제 출소했어? 6개월 전에 나왔지. 그런데 놀랍게도 날 잡아넣은 유명한 윤경희 님이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더라고. 원수 갚을 기회를 하늘이 준 것 같아. 마석진의 눈빛이 험악해졌습니다. 하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포위망은 완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말이야, 윤경희님. 백도현 그 늙은이 얘기 궁금하지 않아? 하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역시 백 팀장의 죽음은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팀장님이 뭐? 그 양반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 하진이만은 건드리지 마라. 정말 감동적이더라고. 마석진이 백 팀장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조롱했습니다. 하진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죠. 이 개새끼들이 정말로 팀장님을 죽인 거구나. 하진이 주먹을 불끈 쥐며 달려들려 하자 다른 남자가 뒤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가씨. 오늘 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고 있거든. 뭐? 백도연 그 늙은이가 죽기 전에 뭔가를 숨겨놨대. 그걸 찾으러 온 거 아니야? 우리도 그게 궁금해서 말이야. 하진은 당황했습니다. 백 팀장이 무언가를 숨겨뒀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죠. 난 그런 거 몰라. 거짓말하지 마. 그 늙은이가 죽기 전에 내게 전화했잖아. 마지막 통화 내용이 뭐였는지 말해봐. 마석진이 하진의 목을 움켜쥐며 위협했습니다.
하진의 숨이 막히기 시작했죠. 정말로 모른다고. 이 고집 센 년이. 그럼 죽기 전에 그 늙은이처럼 실컷 고생해 봐야겠네. 마석진이 손짓하자 다른 남자들이 하진의 팔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죠. 나라, 이 자식들아,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바로 목포항 물고기 밥 만들어준다. 남자들은 하진을 억지로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목적지는 부두 끝에 있는 낡은 창고였죠. 창고 안은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곰팡이가 가득했죠. 남자들은 하진을 의자에 묶어놓고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얘기해보자. 백도연이 내게 뭘 맡겼지? 정말 모른다니까? 아직도 모른다고? 그럼 이것부터 보고 기억을 되살려봐. 마석진이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백 팀장이 결박당한 채 고문받는 모습이 나왔죠. 아니야. 하진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지만 다른 남자가 억지로 화면을 보게 했습니다. 봐. 내가 존경하는 그 늙은이의 마지막 모습을 제대로 봐. 영상 속 백 팀장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진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팀장님.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죠. 이제 기억났지? 그 늙은이가 내게 뭘 줬는지 말해. 정말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마지막 통화에서도 그냥 힘내라는 말밖에. 거짓말. 마석진이 하진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하진의 입꼬리에서 피가 흘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뭐야? 누가 있나? 갑자기 창고 안의 모든 전등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창고를 뒤덮었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굵고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하진에게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석진과 그의 부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누구야? 누가 거기 있어? 마석진이 소리를 지르며 핸드폰 라이트를 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으악! 뭐야? 뭐가? 부하들의 비명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하진은 자신을 묶고 있던 밧줄이 순식간에 풀리는 것을 느꼈죠. 누군가가 날카로운 칼로 밧줄을 끊어준 것이었습니다. 소리 내지 말고 내 뒤를 따라와. 그 굵은 목소리의 주인이 하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이상하게 안정감이 들었죠. 하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랐습니다. 마석진, 어디 갔어? 대답해. 창고 한쪽에서 마석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부하는 없었죠. 모두 기절해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진과 그 남자는 창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창고 안보다는 훨씬 나았죠. 그제서야 하진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58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모습이었죠. 언뜻 보면 노숙자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정태우야. 일단 여기서 벗어나자. 저놈들이 곧 추격해 올 거다. 정태우는 하진의 손을 이끌고 부두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숨어든 곳은 부두 한켠에 있는 버려진 컨테이너였죠. 여기서 잠깐 숨어 있자.
저들이 포기하고 갈 때까지. 컨테이너 안은 좁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진은 가슴이 아직도 빨리 뛰고 있음을 느꼈죠.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런데 넌 뭐 하는 사람이야? 경찰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윤하진이에요. 경이에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태우는 그런 하진을 주의 깊게 살펴봤죠. 윤하진.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혹시 백도연을 아나? 하진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이 남자가 백 팀장을 안다는 것이었죠. 팀장님을 알아요? 어떻게? 백도연. 그 양반이 내 오랜 전우였어. 특수작전에서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지. 정태우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님을 직감했죠. 전우라니. 혹시 군인이었나요? 특전사였어. 작전 중대장까지 했지.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정태우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의 과거에는 무언가 아픈 상처가 있는 듯 했죠. 그런데 왜 여기서 노숙자로? 사정이 있어서 말이야. 그보다 너 마석진 놈들한테 왜 잡혀 있었어? 하진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정태우에게 모두 털어놨습니다. 내부 비리 고발, 좌천, 그리고 백 팀장의 죽음까지. 정태우는 말없이 들어주었죠. 역시 그랬구나. 도연이가 그런 일을 당했을 줄이야. 정말로 살인이 맞나요? 경찰은 사고사라고 하는데. 사고? 말도 안 돼. 백도연만큼 조심스러운 사람이 없었어. 절대 실수로 떨어질 사람이 아니야. 정태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도 백 팀장의 죽음이 살인임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석진 놈들이 뭔가를 찾고 있다고 했지? 도연이가 숨겨놓은 거? 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정말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정태우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쳤죠. 아, 그거구나. 뭐가요? 도연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연락했었어. 만나자고. 하지만 내가 바빠서 약속을 미뤘지. 그때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거든. 하진의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무슨 얘기였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중요한 거였을 거야. 도연이는 함부로 사람을 만나자고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 그때 컨테이너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석진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찾고 있는 것이었죠.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잡아야 해. 놓치면 우리가 죽어. 정태우가 하진에게 손짓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죠.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이쪽으로 갔는데. 더 찾아봐.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마석진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참 후에야 정태우가 입을 열었죠. 일단 안전한 것 같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있을 수는 없어. 어디로 가죠? 내 은신처로 가자. 거기서 제대로 얘기해보자. 도연이가 남긴 것이 뭔지 찾아내야 해. 정태우는 컨테이너 문을 살짝 열어 밖을 확인했습니다. 마석진 일행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지금이야. 따라와. 두 사람은 컨테이너에서 나와 부두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진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정태우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하진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백 팀장의 원수를 갚겠다고.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겠다고. 목포항의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태우가 이끄는 곳은 부두에서 조금 떨어진 폐공장 지대였습니다.
녹슨 철문 사이로 들어가니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제법 정돈되어 있었죠. 간단한 생활용품들과 군용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당신 은신처예요? 1년째 여기서 살고 있어. 겉보기와 달리 나쁘지 않지? 정태우는 작은 가스버너에 물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벽면에는 목포항 전체 지도가 붙어 있었고 곳곳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연이 죽은 후부터 조사한 거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들을 표시해놨지. 하진이 자세히 살펴보니 표시된 곳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두 인적이 드물고 은밀한 장소들이었죠. 여기는 제가 어릴 때 놀던 곳인데 왜 표시가 되어 있죠? 2개월 전부터 그곳에서 밤마다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어. 트럭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몰래 드나들고. 정태우가 찻잔을 하진에게 건네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밀수인 줄 알았지. 하지만 도연이가 죽고 나서 알았어. 이게 단순한 밀수가 아니라는 걸. 그럼 뭐예요? 인신매매야. 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인신매매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확실해요?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컨테이너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걸. 대부분 어린 여자애들이었지. 정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현장을 목격한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죠.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믿겠어? 도연이도 죽었는데. 정태우는 벽장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죠. 이걸 봐. 도연이가 죽기 3일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하진이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치인들과 경찰 고위 간부들의 사진, 은행 계좌 내역, 그리고 인신매매 조직의 운영 체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도연이가 2년간 목숨 걸고 수집한 자료야. 이 조직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지?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료 속에는 그녀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보였거든요. 여기 김 부청장도 있네요. 그리고 항만청장 최강수까지. 그뿐이 아니야. 더 충격적인 건 이거지. 정태우가 파일 맨 뒤쪽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하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박준서. 이게 설마 내가 아는 그 박준서 맞아? 도연이가 가장 아끼던 제자 중 하나였지. 하진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준서는 경찰대학 동기로 하진이 가장 믿고 따르던 선배였거든요. 말도 안 돼요. 준서 오빠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 여기 봐. 정태우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박준서가 수상한 인물들과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돈다발을 주고받는 장면도 있었죠. 이건 조작된 거 아니에요? 도연이가 직접 찍은 거야. 조작할 이유도 없고. 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럼 제가 좌천당한 것도 아마 박준서가 배후에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내가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으니까. 정태우는 하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왜 죽었는지 이제 알겠지? 이 자료를 공개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 팀장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끝까지 버티라고? 그건 이 싸움을 끝까지 해보라는 뜻이었을 거야.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런데 왜 나한테 이 자료를 안 주셨을까요? 위험하니까. 내가 이미 표적이 된 상황에서 이런 걸 줬다간 바로 죽을 수도 있었어.
정태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저놈들이 먼저 내게 손을 댔으니까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복수해야지. 도연이의 원수를 갚고 이 더러운 조직을 박살내야 해. 정태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30년 전 특전사 시절의 살기가 되살아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둘이서 어떻게, 누가 둘뿐이라고 했어? 정태우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돌렸습니다. 형님, 저예요. 정태우. 네, 오랜만이죠.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통화 내용으로 봐서는 옛 부대 동료들과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밤 작전이 있을 거야. 도연이 자료에 따르면 매월 15일에 대규모 이송이 있다고 되어 있어. 이송이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거야. 내일이 바로 그날이지. 하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백 팀장의 원수를 갚을 기회가 온 것이었죠. 저도 함께 갈 거예요. 위험해. 넌 여기서. 안 돼요. 이건 제 싸움이기도 해요. 팀장님을 죽인 놈들을 제 손으로 잡고 싶어요. 정태우는 하진의 굳은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내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해. 특전사식 작전이니까. 네. 그럼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 내일을 위해 체력을 비축해야 해. 하진은 간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정태우는 무기를 점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이제 내 원수 갚아줄게. 그리고 이 더러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어보자. 다음 날 오후 하진은 정태우와 함께 목포 시내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 작전을 위해 박준서를 직접 만나보기로 한 것이었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가야겠어? 위험할 수도 있어. 확실히 해야 해요. 준서 오빠가 정말 배신자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거든요. 목포 경찰서 근처 카페에서 박준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진이 연락했을 때 그는 의외로 쉽게 만남에 응해주었죠. 하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37살의 박준서는 여전히 훈훈한 외모와 친근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진을 보자마자 반가워하는 모습도 예전과 똑같았죠. 오빠, 많이 변했네요. 너도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섬에서 고생 많지? 박준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죠. 오빠, 백도연 팀장님 일 알죠? 하진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준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그럼,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 그렇게 조심스러운 분이 실족하다니. 정말 실족사라고 생각해요? 뭔 소리야? 경찰 발표가 그런데. 박준서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진은 그런 그를 예리하게 관찰했죠. 오빠, 솔직히 말해줘요. 팀장님 죽음에 뭔가 이상한 점 없었어요? 하진아, 너 요즘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음모론에 빠지면 안 돼. 박준서가 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빠가 숨기는 게 있나요? 뭘 숨겨? 나한테는 아무것도. 그럼 이건 뭐예요? 하진이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박준서가 수상한 인물들과 만나는 모습이었죠. 정태우가 미리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박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죠.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그게 중요한가요? 오빠가 정말 그런 일에 연루된 게 맞아요? 박준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진의 팔을 잡아 끌었죠.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 다른 데로 가자. 왜요?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도청당할 수도 있어. 정말 중요한 얘기야. 박준서는 하진을 이끌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근처 공원이었죠. 사람들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하진아, 내가 알고 있는 목포는 없어. 무슨 뜻이에요? 이 도시 전체가 썩어 있어. 정치인, 공무원, 경찰까지 모두 한 통속이야. 박준서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럼 오빠도, 나도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거야. 거부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어. 박준서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백도연 팀장님도 그래서 팀장님은 끝까지 저항하셨어.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고 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살인이 맞았던 것이죠. 누가 죽였어요? 마석진이 직접 손을 댔어. 하지만 배우는 따로 있지. 누구예요? 박준서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항만청장 최강수가 실질적인 보스야. 그 밑에 경찰 고위 간부들이 붙어 있고. 그럼 오빠는 어떤 역할을? 정보 제공자야. 경찰 수사 동향을 알려주고 위험한 수사관들을 미리 경고해주는 역할이지. 하진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적의 첩자였다니요. 그럼 제가 좌천당한 것도 오빠가? 박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그게 널 살리는 길이었어. 그대로 두면 팀장님처럼 죽을 수도 있었거든. 거짓말이에요. 오빠가 절 보호하려고. 정말이야. 나는 내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았어. 박준서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지만 하진은 믿을 수 없었죠. 그럼 지금이라도 함께 싸워요. 이 조직을 무너뜨려요. 불가능해. 너무 거대해. 우리 같은 개미가 어떻게 해. 방법이 있어요. 팀장님이 남겨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박준서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자료? 뭔 자료? 팀장님이 2년간 모은 증거들이에요. 이 조직의 모든 걸 담은. 그런 게 있어? 어디에? 박준서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습니다. 하진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당연하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이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잖아. 하지만 박준서의 눈빛에서 하진은 다른 의도를 읽었습니다. 자료를 손에 넣어서 파괴하려는 것 같았죠. 오빠, 설마 그 자료를 없애려고? 무슨 소리야? 나는 정의를 위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빠는 아직도 그들 편이잖아요. 하진이 소리치자 박준서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여전히 그들 편이야. 어쩔 수 없어. 왜요? 왜 어쩔 수 없어요? 내 가족이 인질이야. 아내와 딸을 볼모로 잡고 있어. 배신하면 죽인다고 협박받고 있어. 박준서의 고백에 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도 피해자였던 것이죠. 그럼 함께 그들을 구해요. 너무 늦었어. 이미 내 정체가 들통났을 거야. 너와 만난 것만으로도. 박준서가 갑자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죠. 끝났어. 집에 가보라고 하네. 박준서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진아, 마지막 부탁이야. 내가 아는 목포는 정말 없어. 그냥 섬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아. 이 싸움에 끼어들지 마. 오빠, 그리고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박준서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공원을 떠났습니다. 하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멀리서 지켜보던 정태우가 다가왔습니다. 다 들었어. 그 친구도 피해자였구나. 이제 어떻게 해요?
오빠 가족까지. 오늘 밤 작전으로 모든 걸 해결할 거야. 그 친구 가족도 구하고 이 조직도 박살내고. 저녁 6시 정태우의 은신처로 돌아온 하진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목격했습니다. 폐공장 안에 5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모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분했습니다. 소개하마. 옛 부대 동료들이야. 정태우가 하진을 이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강철민, 폭파 전문가였고 지금은 건설회사 사장이야. 첫 번째 남자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손에 굳은 살이 가득했죠. 이정수, 통신 담당이었어. 지금은 전자제품 수리점 운영하고 있지. 안경을 쓴 마른 체형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을 보니 여전히 각종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죠. 김대호, 저격수였고 현재는 사냥꾼이야. 키가 크고 과묵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은 매처럼 예리했죠. 박성호, 근접 격투 전문가. 지금은 태권도장 관장이야. 가장 근육질 체형의 남자였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오랜 무술 경험이 느껴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정태우. 작전 지휘관이었어. 하진은 이들을 보며 압도당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민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특전사 시절의 기량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형님, 상황이 심각한 것 같던데. 백도현 선배가 정말. 강철민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놈들이 도연이를 죽였어. 그것도 고문까지 해가면서. 정태우의 말에 모두들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도현과도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었죠. 복수해야죠. 그 개새끼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박성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기회야. 15일 밤 11시 북항 5번 창고에서 대규모 이송 작업이 있어. 정태우가 목포항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이송이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거야. 한 번에 20명 이상이 움직인다고 해. 하진이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 애들을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당연하지.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 이 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해. 정태우가 빨간 펜으로 창고 주변에 표시를 했습니다. 작전은 이렇게 진행할 거야. 철민이는 창고 뒤편에서 대기하면서 놈들의 퇴로를 차단해. 폭파 장비도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정수야, 너는 통신 교란을 담당해. 놈들이 외부에 구조 요청을 못하게 막아야 해. 네, 이미 장비 준비해놨어요. 이정수가 가방에서 각종 전자장비들을 꺼냈습니다. 신호 차단기와 도청 장비들이었죠. 대호는 저격 지원이야. 창고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전체 상황을 관찰하고 위험한 놈들부터 제거해. 김대호가 무언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나와 함께 직접 돌입할 거야. 근접전이 불가피하거든. 좋습니다. 오랜만에 실전이네요. 박성호가 싱긋 웃었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하죠? 하진이 물었습니다. 정태우는 잠깐 고민하는 듯 했죠. 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야. 증거 수집. 증거 수집이요? 현장을 몰래 촬영해야 해. 항만청장 최강수와 경찰 고위 간부들이 직접 나타날 거거든. 그 장면을 찍어두면 결정적 증거가 되지. 정태우가 하진에게 초소형 카메라를 건네줬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잖아요. 걱정 마. 우리가 모두 지켜볼 테니까. 그리고 하수구를 통해 침입하면 들키지 않을 거야. 정태우가 창고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하수구에서 창고로 연결되는 통로가 표시되어 있었죠. 여기서 들어가서 이 위치에 숨어 있어.
각도상 모든 걸 다 찍을 수 있는 자리야. 알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정태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요? 박준서가 나타날 수도 있어. 아까 우리 만남을 이미 보고했을 테니까. 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준서를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럼 오빠는 적으로 봐야 해. 아무리 사정이 있다고 해도 현재는 그들 편이니까. 가혹한 말이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형님, 우리만으로 충분할까요? 상대방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강철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보안요원 10명 정도야. 그리고 조직원들까지 합치면 15명 내외일 거야. 우리가 6명이니까 충분히 상대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정태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 최강수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을 부를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하진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중요한 거야. 내가 찍은 영상만 있으면 우리가 정의로운 일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압박감 느끼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촬영에만 집중해. 이정수가 하진을 격려해줬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9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전 시간까지 2시간밖에 남지 않았죠. 자, 이제 장비 점검하고 최종 준비하자. 정태우의 지시에 따라 모두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철민은 폭발물을, 이정수는 통신 장비를, 김대호는 저격총을, 박성호는 각종 무기들을 점검했죠. 하진은 초소형 카메라를 받아들고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생각보다 조작이 간단했죠. 하진아, 무서우면 안 가도 돼. 정태우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꼭 가야 해요. 팀장님을 위해서라도. 하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모두 준비됐나? 네. 그럼 출발하자. 오늘 밤 백도연의 원수를 갚는다. 6명의 복수자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목포항에서 벌어질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말이죠. 밤 10시 30분 목포항 북쪽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진은 정태우가 알려준 하수구 입구를 찾아 조심스럽게 내려갔죠. 무릎까지 차오르는 더러운 물과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수, 통신 상태 어때? 이어폰에서 정태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벽해요. 놈들 휴대폰 신호 모두 차단했고 경찰 무전도 교란 중이에요. 대호, 시야 확보됐나? 네, 창고 전체가 다 보여요. 지금 트럭 3대가 도착했네요. 하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죠. 하수구를 통해 창고 아래로 들어간 하진은 미리 확인해둔 환기구를 찾았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창고 내부를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20명가량의 어린 여성들이 손목에 수갑을 차고 트럭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였죠. 모두들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이동해. 빨리. 거친 목소리로 소리치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마석진이었죠.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최강수 항만청장이네요. 하진이 작게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켰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거든요. 좋아. 이번 물건들도 품질이 괜찮군. 최강수가 피해자들을 마치 상품 보듯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하진의 속이 뒤틀렸죠. 부산 쪽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 이번엔 값도 좋고 한 명당 5천만 원씩 받기로 했어.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하진은 모두 녹화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죠.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남자였죠. 하진이 자세히 보니 김부청장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경찰서에 급한 일이 있어서. 괜찮아. 어차피 이제 시작이니까. 최강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한 정보가 들어왔어. 김부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윤아진 그년이 오늘 박준서를 만났다고 해. 뭔가 꿰매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박준서가 보고했던 것이죠. 윤아진? 그 문제야 아직도 날뛰고 있나? 백도연이 뭔가 남겨놨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해. 최강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오늘 밤 처리하자.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어. 동감이야. 마석진. 네, 청장님. 작업 끝나면 윤아진 그년 찾아서 없애버려. 조용히. 알겠습니다.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태우 씨, 들었죠? 하진이 이어폰에 속삭였습니다. 들었어. 걱정 마. 우리가 모두 처리할 테니까. 그때 창고 안에서 한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집에 보내주세요. 어린 여성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죠. 하진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끄러워. 마석진이 그 여성을 발로 찼습니다. 여성이 바닥에 쓰러지며 신음했죠. 물건이 상하면 값이 떨어져. 조심해. 최강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간을 물건 취급하는 그들의 모습에 하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출발 준비하자. 부산까지 가는 길이 머니까. 그때였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폭발음이 들렸죠. 뭐야? 모든 사람들이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강철민이 설치한 폭탄이 터진 것이었죠. 공격받는 거야. 모두 대비해. 최강수가 소리쳤고 보안 요원들이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천장에서 연기탄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창고 안이 하얀 연기로 가득 찼죠. 시야 확보가 안 돼. 어디 있어?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하진은 환기구에서 나와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기어갔죠. 괜찮아요. 제가 경찰이에요. 하진이 가장 가까운 여성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요? 네, 곧 구조될 거예요. 그때 연기 사이로 검은 복장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정태우였죠.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보안 요원들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으악! 누구야? 정체를 밝혀. 보안 요원 한 명이 쓰러졌고 또 다른 한 명이 총을 쏘려 했지만 김대호의 저격에 손목을 맞고 총을 떨어뜨렸죠. 태우야, 너구나. 갑자기 연기 사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서였죠. 준서. 정태우가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왜 여기 있어? 너도 그들 편이야? 어쩔 수 없어. 내 가족이. 변명하지 마. 넌 이미 선택했잖아. 박준서가 총을 꺼내 정태우를 겨눴습니다. 하진은 그 광경을 보고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오빠 안 돼. 하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준서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박성우가 나타나 박준서를 뒤에서 기절시켰습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연기가 점점 거치면서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보안 요원들이 제압되었고 피해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죠. 하지만 최강수와 김부청장 그리고 마석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놈들이 도망쳤어. 뒤쪽으로 빠진 것 같은데. 그때 하진의 이어폰에서 이정수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어요. 5분 후면 도착해요. 뭐, 벌써? 김 부청장이 미리 신고해 놨나 봐요.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경찰이 오면 모든 게 엉망이 될 수 있었죠. 일단 피해자들부터 안전한 곳으로. 정태우가 지시했지만 그때 창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최강수와 마석진이 김 부청장과 함께 나타났죠. 그들 뒤에는 경찰 특공대까지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손들어.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진은 절망감이 몰려왔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다 끝났어. 손들어. 최강수의 승리 선언이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태우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오히려 입꼬리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끝났을까? 뭐? 그 순간 하진의 핸드폰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리 설정해둔 라이브 스트리밍이 자동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지금 이 순간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어요. 하진이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최강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무슨 소리야? 제가 찍은 영상이 벌써 3만 명이 보고 있네요. 아, 지금 5만 명 넘었어요. 이정수가 미리 설정해준 시스템이었습니다. 증거 영상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업로드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신들이 인신매매하는 장면, 피해자들을 학대하는 모습, 모든 게 다 녹화되었어요. 하진의 목소리가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마석진이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 특공대원 중 한 명이 그를 막았습니다. 잠깐, 이거 진짜인가? 특공대장이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영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폭주하고 있었죠. 이게 뭔 일이야? 항만청장이 인신매매를? 저 경찰들도 공범이네. 당장 체포해야 해. 특공대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죠. 야야, 이건 조작된 거야. 믿지 마. 최강수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국정감사위원회입니다. 검찰청 특수부입니다. 국정원 대공수사팀입니다. 이정수가 미리 연락해둔 기관들이 일제히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퍼지자마자 각 기관에서 긴급 출동한 것이죠. 최강수, 인신매매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검찰 수사관이 최강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나는 무죄야. 김 부청장도 공범으로 체포. 마석진, 살인 및 인신매매 혐의. 순식간에 주요 범죄자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미리 준비해뒀거든. 정태우가 하진에게 설명했습니다. 도연이가 남긴 자료를 이미 각 기관에 미리 전달해놨어. 오늘 밤 결정적 증거만 나오면 일제히 움직이기로 했지.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래.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거였어. 3시간 후 목포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었고 인신매매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전원 체포되었죠. 박준서도 깨어나서 자수했습니다. 가족을 볼모로 잡혔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참고인 신분이 되었죠. 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준서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도 피해자였으니까. 하진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진은 강력계 복귀 제안을 받았습니다. 승진까지 보장된 조건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거절하세요? 이번 사건으로 영웅이 되셨는데. 백 팀장님이 지키고자 한 건 책상 위의 명예가 아니라 이 바다였어요.
하진은 목포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남아서 이곳을 지키고 싶어요. 그녀는 정태우와 함께 목포항 치안자원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정태우는 고물상에서 낡은 어선을 사서 순찰용 보트로 개조했죠. 박준서도 경찰 내부 첩보 담당으로 남아 항구 범죄를 물밑에서 추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목포항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옛 어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었죠. 세월에 달아 검게 그을린 얼굴, 거친 손마디를 가진 할아버지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야 안전해졌구먼. 그래, 우리 손자들도 마음 놓고 놀 수 있겠어. 그들이 손수 끓인 홍합탕 냄새가 부두를 채웠습니다. 하진은 그 냄새를 맡으며 미소를 지었죠. 이것이 백 팀장이 지키고 싶어 했던 목포의 모습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하진과 정태우 그리고 박준서는 붉은 등대 아래에 섰습니다. 그 앞에는 작은 흰 꽃다발이 놓여 있었죠. 백 팀장님, 우리 약속 지켰습니다. 정태우가 바다를 향해 꽃을 던졌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자 파도는 마치 대답하듯 고요하게 일렁였습니다. 팀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이곳을 지킬게요. 하진의 목소리가 바다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두 창고역 공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위험해서 아이들이 올 수 없었던 곳이었죠. 누나, 이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하진에게 물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이곳을 더럽히려 했어. 하지만 착한 사람들이 막아냈지. 그럼 이제 안전한 거예요? 응, 이 바다는 너희가 자라날 집이야. 절대 더럽혀지지 않게 우리가 지켜줄게. 아이들이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우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안전한 항구가 된 거지? 네, 이곳은 이제 우리가 지킵니다. 하진이 바다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후 목포항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젊은 어부들이 돌아왔죠. 카페와 식당들이 하나씩 문을 열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부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진은 여전히 그 작은 섬 파출소에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좌천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었죠. 매일 저녁 순찰 보트를 타고 목포항을 지키며 백도연 팀장이 꿈꿨던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등대 불빛이 반짝이며 파도 소리는 오래된 추억처럼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목포항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빛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이었죠. 팀장님 감사했습니다. 하진의 마지막 인사가 바다 위로 날아갔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